안녕하세요. 한국사회와 이민 2주차 수업입니다. 2주차 수업은 이민 변천과 한국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업의 학습 목표는 이민 변천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이해하고 이민 국가의 유형을 나누고자 합니다. 송출국, 유입국, 그 다음에 유입국을 다시 또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민 국가의 유형별로 이민 변천의 경험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은 이민 변천에서 어떤 의미 또는 의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이민 변천 현상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시기, 이민 변천을 야기한 국내외의 주요 사건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이민 변천의 전 단계인 한인의 해외 이주 현상을 아주 간략히 살펴보고 외국인의 유입도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인력난을 살펴보고 인력난에 대한 통상적인 대처 방안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시기와 비교할 때 한국은 어떠했나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력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동전의 앞뒤면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와 외국인의 유입으로 나누어서 보고 이민, 특히 노동이민을 설명하는 그간의 사회과학의 이론들을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이민 가고 거기에서 정주하게 되는 원인을 그간의 이론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이민 변천에 있어서 한국의 위치 또는 한국의 이민 변천 과정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의 키워드는 이민 변천, 이민 국가의 유형, 인력난 대처 방안, 기업의 해외 투자, 외국인 노동자 유입 시기, 이론들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시간은 이민 변천과 이민 국가의 유형에서 이민 변천과 관련된 용어를 구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변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변천이라는 말과 변화라는 말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변화라 그러면 헤어스타일이 변화했다. 헤어스타일이 변천했다 라고는 하지 않죠.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옷이 변했거나 헤어스타일이 변했거나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뭔가 약간 바뀌었을 경우에는 변화 또는 체인지라는 말을 쓰고요. 인구 변천 또는 이민 변천, 뭔가 크게 변했을 때를 변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 변천, 뭐가 변했느냐? 옛날에는 자국민을 주로 해외로 내보내던 송출 국가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유입 국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송출국이 유입국이 됐으니까 굉장히 크게 변한 거죠. 그런데 물론 세계화 현상으로 자국의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기만 하고 또는 그냥 외국에서 다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즉 100% 송출국과 100% 유입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러므로 주로 내보내고 또는 주로 받아들이는 국가를 송출국가, 유입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국가의 유형은 그래서 송출국, 샌딩 칸츄리와 받아들이는 유입국, 리시빙 칸츄리로 나눌 수 있겠죠. 송출국은 자국의 국민을 주로 노동이민으로 내보내는 국가고요. 유입국은 자국의 인력난 또는 수요에 의해서 외국인 노동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입니다.
첫 번째는 전통 이민국가인데요. 주로 정주 이민자 또는 영주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지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즉 신대륙의 발견 이후 이민으로 만들어진 국가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초청 노동자, 게스트 워커라고 하죠. 그래서 게스트 워커 유입국가입니다. 그런데 초청 노동자 유입국가가 다시 둘로 나누어져서 60년대부터 그러니까 조금 일찍 초청 노동자를 받아들인 국가를 선발 이민국가라고 부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의 국가가 여기에 속합니다. 후발 이민국가는 80년대 이후 게스트 워커들을 받아들인 국가인데요. 남유럽의 국가라든지 아일랜드 등이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국가들, 일본, 대만, 한국도 후발 초청 노동자 이민 국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민 국가 유형별로 이민 변천이 어땠나를 한번 살펴보자면 송출국이 이민 변천을 겪었나요? 아니지요. 왜? 아직도 송출국이니까 이민 변천을 아직 겪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유입국 중에서 전통 이민 국가는 어떨까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계속 유입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있잖아요. 물론 미국인이 한국에 오기도 해요. 근데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많으니까 계속 유입만 많이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민 변천을 겪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선발 이민 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는 어떤가요? 독일, 영국, 프랑스는 19세기 때 굉장히 많은 자국민을 미국, 캐나다 등으로 보냈지요. 그러니까 내보내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로부터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다른 의미에서의 유입국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민 변천을 겪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후발 이민 국가인 일본, 한국, 대만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국민을 해외로 많이 내보냈었죠. 그러다가 오늘날 우리는 외국인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므로 이민 변천을 겪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동아시아만 얘기하면서 왜 싱가포르를 얘기하지 않죠? 싱가포르는 이민 변천을 겪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싱가포르는 1965년부터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상당히 많이 유입하고 있고요. 70년대부터 외국인 단순 노동자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싱가포르는 이민 변천을 겪었나요? 예, 여러분들 한번 싱가포르 인터넷에서 서치해 보세요.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에 있는 도시였는데 1965년에 독립을 했지요. 그러므로 1965년 독립하자마자 외국인 가사노동자 받아들이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단순 노동자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국가라는 차원에서 자국민을 해외로 내보낼 틈이 없었죠. 그래서 이민 변천을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이민 변천 국가지요. 근데 이 밖에도 폴란드라든지 터키 등도 이민 변천 국가입니다. 이민 변천을 겪었다라는 것의 의의가 뭘까요? 송출국의 경험을 해보았으니까 해외로 노동 이민을 나간 자국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외 동포가 있어요. 해외 동포 또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거죠. 이러한 디아스포라 또는 해외 동포의 개념이라든지 변화 또는 의의는 우리가 4주차 수업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민 변천을 겪은 국가가 지금 현재는 유입국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국 내에 이민자가 상당히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기 이민자로 들어왔다가 장기 이민자가 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므로 이민 1세, 2세, 3세로 계속 이어지는 개념이죠. 그럼 이민 1세란 성인기에 그 나라로 이민 간 사람을 얘기하고 이민 2세란 이민 유입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이민자 2세라고 부르고 그 다음 세대는 3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민자 집단들이 소수자 집단을 형성하느냐, 그냥 소수자 집단은 아니고 종족 공동체로 머무르느냐에 대한 구분을 스티븐 카슬 외의 그 책에서는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종족 집단조차도 형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호주에 있는 영국인들, 물론 호주로 영국인들이 이민을 간 거지만 호주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호주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조상이 영국인이거나 영국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독일 내에 있는 오스트리아인도 마찬가지예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관계에서 이렇게 구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종족 집단을 형성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에 비해서 종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종족 공동체를 형성한다라는 거는 자신의 모국어를 유지한다거나 또는 자국의 문화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족 공동체인데 종족 공동체를 넘어서서 종족적 소수자 집단이 된다라는 거는 종족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경우, 근데 종족적 소수자 집단인 경우는 차별을 당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쳐있는 경우를 얘기하죠. 가장 이해하기 좋은 예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그 다음에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을 예를 들면 좋아요. 소설 파친코가 최근에 드라마가 됐죠. 그래서 드라마 파친코도 있는데 드라마 파친코를 보시거나 또는 소설 파친코를 보시면 일본 내 제일 한국인을 다루는 소설 또는 드라마예요. 일본 내 제일 한국인을 우리가 자이니치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차별이 굉장히 심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종족적 소수자라고 부르고요. 그 소설에 나오는 이민 3세, 즉 모자수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여성과 결혼하진 않았고 이제 사귀는 상태에서 같이 일본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코리안 아메리칸인 그 여자 친구는 솔로몬이라든지 솔로몬의 가족들이 일본에서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미국에서의 경험을 보면.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에 해당하는 그거는 그냥 종족 공동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든지 그 솔로몬의 가족으로 대표되는 자이니치의 경우는 종족적 소수자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어떤 집단은 종족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집단은 종족적 소수자 집단이 되느냐는 이민자의 특성이 아니죠. 똑같은 한국계가 미국에서는 종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차별 없이 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차별을 받아서 종족적 소수자 집단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스티븐 카슬 교수님은 이민자의 특성 때문이 아니고 수용국 사회의 특성 때문이다. 즉 수용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이 심할 때 종족적 소수자 집단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민 변천을 야기하는 그 요인들, 즉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요. 산업화라든지 경제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요인이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요인 말고도 민주화와 같은 사회적 정치적 변화도 이민 변천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주 다룰 홀리필드 같은 그런 학자들은 정치적 민주화도 이민 변천의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러므로 중동의 국가들은 중동으로 계약 노동자들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중동에는 이민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동의 국가들을 이민 유입국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즉 이민 변천을 겪었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어서 노동자들을 받아들였지만 정치적인 민주화가 그 정도 안 돼서 거기는 이민 유입국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들 하고 있지요. 그러면 한국처럼 개도국에서 출발해서 이민 변천을 겪은 국가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나라가 있나요? 한국. 네, 일본. 일본도 이민 변천을 겪었으니까. 근데 일본 개도국에서 출발하진 않았죠.
그러므로 일본 넣어줄 수 없고요. 예. 우리가 예전에 터키라고 부르던 나라가 최근에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꾼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터키, 즉 튀르키예도 개도국에서 출발해서 이민 변천을 겪었다. 아일랜드 뭐 요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개도국에서 겪었느냐, 제3세계냐 이런 말 자주 이제 쓸 거거든요. 그러면 개도국이라는 용어와 제3세계라는 용어가 어떻게 다르죠? 예, 일단은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요. 개도국이건 제3세계건 경제 개발이 늦게 시작된 국가지요. 예, 요새는 뭐 인터넷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세요. 우리가 제3세계라고 할 때는 제1세계 또는 제2세계와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제1세계가 뭐죠? 그러니까 제1세계 하면 냉전 시기에 미국 진영의 국가들을 제1세계라고 부르고요. 제2세계 하면 냉전 시기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을 제2세계라고 했죠. 그러면 한국은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라고 할 때 어디에 속할까요? 한국은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냉전 시기에 분명하게 제1세계 미국 진영에 속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죠. 그러므로 북한은 냉전 시기, 물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제2세계에 속하겠죠. 그러므로 제3세계는 냉전 시기에 제1세계냐 제2세계냐 진영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했고 과거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국가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3세계라고 할 때는 반제국주의 또는 반식민주의 이런 것의 그 외교 원칙을 가진 나라,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고슬라비아 또는 뭐 인도, 뭐 이집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일종의 개도국이죠. 근데 최근에는 제3세계에 속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졌죠.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도 자기네 나라가 제3세계다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쨌건 냉전이 와해되고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우리가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란 용어를 잘 안 써요. 그래서 냉전이 끝난 이후 우리는 제3세계라는 용어 대신 개도국, 개방도상국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므로 디벨로핑 칸츄리 또는 선진국, 디벨롭트 칸츄리라고 구별해서 쓰죠. 저희가 왜 개발도상국 또는 선진국 이런 거를 구별하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를 뒤져보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UN 통계니 뭐 OECD 통계니 이런 거를 찾아볼 때 디벨로핑 칸츄리에 대한 통계가 있고요. 디벨롭트 칸츄리에 대한 통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의 이민 현상이 어떤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도국 또는 선진국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구분은 UN이라든지 뭐 OECD라든지 국제통화기금 또는 세계은행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통계의 편의를 위해서 구분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개도국에서 좀 더 발전된 나라를 신흥공업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newly industrialized country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서 경제 성장을 굉장히 눈부시게 달성한 네 지역 또는 네 나라, 그래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렸던 나라들이 있어요. 싱가포르, 한국, 대만 그리고 홍콩. 물론 홍콩은 중국에 귀속된 이후로 우리가 국가로 분류하진 않지만 그래도 통계에서 한동안 따로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을 지칭하기 위해서 신흥공업국이라는 말도 나왔죠. 이제 오늘날에는 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 말고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뭐 멕시코, 브라질 또는 중국, 인도,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많은 나라들도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민국가의 그 유형별로 이민 변천 경험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전통 이민국, 우리 미국, 캐나다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민으로 형성된 나라지요. 물론 원주민이 그 아메리카에 있었죠. 그런데 원주민을 몰아낸 셈이죠. 그래서 많은 원주민들이 총에 의해서 또는 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의 균에 의해서 사망을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민자를 유입하고 있으므로 이민 변천을 겪었다고 할 수는 없지요. 지금 제가 여기서 총, 균, 쇠라는 책이 있죠. 네,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유명한 책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선발 이민 국가, 독일,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도 식민지 시기 이후에 신대륙으로의 그 이민이 있었죠. 그래서 19세기에는 엄청난 수가 갔고요. 그런데 이 나라들도 식민지를 했던 나라지 제3세계에 속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것도 아니죠. 후발 이민국은 어떨까요? 남유럽 국가들, 우리 스페인, 포르투갈은 일찍부터 식민지 국가였고요. 이탈리아도 뒤늦게 일부 식민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는 고대에는 식민 도시가 있었지만 17세기 이후 식민지 쟁탈 전에 그렇게 그리스가 뛰어들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후발 이민국 중에 아일랜드는 12세기 이후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식민지였던 나라가 이민 변천을 겪었느냐라는 의미에서 개도국에서 이민 변천을 겪었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 그리스는 살짝 빼놓고 아일랜드를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이제 한국과 아일랜드와 튀르기예 이 세 나라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개도국에서 이민 변천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또 터키는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터키에 대해서 많이 몰라서 그렇지 오스만 제국이 분열돼서 결국 오스만의 그 제국이 튀르기예 또는 터키로 이어졌다면 한때 제국이었던 큰 나라지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어떤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개도국에서 이민 변천을 겪었느냐라고 만약 한다면 한국, 아일랜드가 조금 더 상황이 비슷하고 터키는 또 조금 다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할 때 기준이 가장 중요한 거는 1인당 GDP 또는 GNI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기준에 따라서 한국이 선진국에 분류되기도 하고 선진국으로 분류 안 되기도 하고 통계가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반드시 경제적인 GDP 이것만이 아니고 삶의 질에 해당하는 기대 수명, 교육 수준 여러 가지가 이제 선진국의 기준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죠. 그래서 2020년 UN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를 했는데 2021년 또 UN의 다른 어떤 그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그 이제 UN 무역개발회의라는 게 있는데 1964년 이래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뀐 사례가 한국이 처음이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주로 이민을 나가서 송출국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송출국이 발전하면 이민을 받아서 유입국이 된다는 거니까 이민과 발전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이민 유입국이 된다는 것이 이민 변천이기 때문에 그 동전의 뒷면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즉 질문은 이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송출국도 발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송출국이 발전해서 결국은 유입국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과 발전의 관계죠. 물론 우리 모든 이런 질문들은 새로운 질문은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이 다 논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오래된 논의들을 다시 살펴보고 우리한테 맞게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민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논의에 대해서는 그 카슬의 이주의 시대에서 특히 제3장이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입국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해요. 논란이 조금 적어서. 그런데 송출국에 대한 얘기는
한 챕터에서 거의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직도 학자들마다 논란이 좀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죠. 이민이 송출국에 그 미치는 영향은 예전에는 다루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 좀 더 많이 다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민에 대한 그 학자들을 살펴보면 옛날에 초창기의 이민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이 이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제 최근에는 유럽 쪽에서도 이제 학자들이 물론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국으로 공부 갔던 이제 그 사람들이 제3세계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민학자인 경우 자기네 나라 문제를 이제 다루기도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이주와 발전에 대한 그 관계가 송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낙관론이었던 시기가 있고 비관론이었던 시기가 있고 최근에는 다시 낙관론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낙관론의 시기는 언제였냐면 1960년대 또는 70년대에 그래서 이민을 내보내면 그 송출국의 실업이 좀 해소가 되고 또 나갔던 이민자가 자국으로 송금을 보내면 그게 경제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송출국이 이민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80년대, 90년대가 되면 부정적인 또는 비관론이 나오게 돼요. 이민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효과가 없다. 송금이 오기는 하지만 그 송금이 경제개발에 쓰이기보다는 다 그냥 소비로 쓰이더라. 그 다음에 나가는 사람들의 그 좋은 두뇌가 결국 더 잘 사는 나라로 유출되는 거다. 즉 두뇌 유출이다. 브레인 드레인이다. 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이민을 내보내봤자 송출국이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 간의 불평등만 더 심화된다. 라는 주장들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 다시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송금이 더 많다. 예전에 이제 송금에 대한 연구들은 90년대까지는 은행을 통한 송금들만 주로 다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후 사람들이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하지 않더라. 자기가 직접 들고 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합하니까 우리가 통계상에 나온 송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송금이 송출국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송금만 중요한 게 아니다. 사회적인 송금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적 송금이라는 건 뭐냐면 유입국에 가서 맺게 되는 어떤 인간관계를 통한 어떤 인맥들 그런 것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 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유용하더라. 그래서 두뇌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두뇌가 순환되는 거다라는 이제 긍정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요, 낙관론은 근대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고요. 그러므로 이민을 막 송출국한테 장려하게 됐죠. 비관론이 나왔던 시대의 그 이론적 배경은 종속 이론이라든지 세계 체제 이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을 내보낼수록 더 못 살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주를 억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2000년대 이후에 새로운 긍정론은 초국가주의에 뿌리를 둔 이론으로 두뇌 순환, 그래서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낙관론은 60년대라는 그 경제 호황기에는 송출국도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시각으로 이민을 내보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비관론이었던 80년대와 90년은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보이지 않자 송출국 등에서 마크시즘에 기반을 둔 그 이론들이 굉장히 부흥했던 시기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최근의 긍정론은 이주와 발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민을 내보낸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다 이민 변천을 겪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송출국의 어떤 구조적인 여건에 더 많이 달려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